아니 이게 만약에 핵미사일 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어떤 실제 피해가 있을지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재현해 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와. 서울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톤의 북한 핵 미사일이 투하된다며. 우와. 저 불기둥이야 그냥. 어머머, 내가 딱 가루가 돼.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의 건물, 차량,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경 4.5km 내의 광화문 채널A 건물부터 63빌딩, 서울역 등 주요 거점 건물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진짜 이거 어머머, 내가 딱 가루가 돼. 이로 인한 1차 예상 사망자는 약 40만 명. 한 번에 한 방으로? 핵폭발 후에는 하늘로 솟구쳤던 수분과 먼지가 방사성 물질과 함께 떨어지며 지상을 오염시킵니다. 1차 핵폭발에 이어 2차 방사능 피해까지 총 1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우와. 만일 살아남았다 해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국민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보신 영상이 끔찍하죠? 근데 이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과시한 핵폭발 위력은 50킬로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50킬로톤의 핵을 투하한다면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우리 남조선 장군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 핵 미사일이 우리 남조선을 향해서 발사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아 정말요? 정말요? 당황해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 3단계로 이렇게 대응 시획을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킬 체인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선제 타격이라는 걸 해서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 예. 2단계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테니까 입은 만큼 우리도 대량으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응징 보복을 하는데 주로 제일 먼저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군 수뇌부, 정권 수뇌부.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 또 여기 떨어뜨리면 어디 갈 만한 곳 다 지금 파악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참수 작전이라 그러는 그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네. 핵발사를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미리 알면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쪽에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데 핵을 쏜다 그래 갖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발사대가 지하에 있다. 쏘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디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런 문제거든요. 프리엠티브라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을 누가 내리냐는
그래서 우리가 때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전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어 있지 않습니까? 방어도 못 막아요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100% 막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미사일을 쏠 때 뭘 쓰냐 데코이를 같이 쏘거든요.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그중에 9개는 가짜고 하나만 진짜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수를 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핵이다 그래도 이게 쓸 수 있게 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푸틴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썼다라고 하면 그 순간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가 사실은 핵이에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맞아요. 못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일 핵이 터진다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파트 근처에 네. 비상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경 안 쓰다가 이번에 사이렌 울리는 통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하에 방공 시설이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민방위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평소에 알아둬야 돼요. 평소에 알아둬야지 사이렌 울릴 때 어디 가는 걸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다수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건 지하철이고 사실상 북한의 평양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 소련의 모스크바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기 5호선 타세요. 5호선이 제일 깊어요. 왜냐하면 또 지하철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자판기도 좀 있고 그 반동면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전쟁사 이렇게 보면요.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 월등히 많죠. 전쟁에서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은 피할 수 있겠죠. 오늘은 피할 수 있겠지만 투대용이 가능한 전술핵들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사실은 핵이 터졌다라고 하면 끝났다고 봐요. 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 북한이었어요. 전 세계의 NPT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 없었어요. 안 가입한 국가는 있었어도.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의 NPT 탈퇴를 북한발 1차 핵 사태라고 이 외교안보사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야, 북한이 NPT도 탈퇴하면 뭐야? 핵전쟁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련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망했어요. 그 동구권 국가들도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그때 북한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2년도에 또 우리가 또 베트남과 수교를 해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북한이 베트남전을 함께 수행을 했던 혈맹이잖아요. 우리랑은 또 전쟁을 했고. 우리랑 전쟁을 했고 그 베트남이 우리와 손을 잡아버려요. 결정적으로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새로 생기면서 옐친이라는 술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를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요. 진짜로. 나라가 경제가 폭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벌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각자 도생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NPT 탈퇴하자가 된 거죠. 근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NPT가 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뭘 탈퇴하긴 한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뭔가 지금 장군님 하는 말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뭐 미국이 자기네들은 뭘 가지면서 우리는 못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정복을 해야 돼서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 로켓을 못 쏘게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지네들이 왜 자꾸 못하게 하냐. 그래서 부글부글했죠. 군부대 폭풍, 막 무슨 우레 이런 명령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진돗개 이런 건데 떨어졌어요. 장군님의 둘이 뭉쳐서 전쟁을 할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 어렸어요. 제가 유치원 때인데 둥아간지 치는 거부터 방공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하고 돌아가요. 그럼 책가방에다 다 집어넣고 들고서 나가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7시간씩 그 안에서 지키고 있고 물도 먹지 말래 뭐도 먹지 말래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탁 막거든요. 입구를. 그런 훈련을 자강도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소년병들 막 중학생 이런 애들은 탄피집으로 들어간다고 막 지하에 다 들어가고 자강도는 그야말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강도는 그때 당시 전쟁 나는 줄 알고 우리 비상식량도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윤아 씨가 얘기한 게 그 당시에 북한이 단순히 NPT 탈퇴를 한 게 아니라 NPT 탈퇴를 하면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그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긴장 국면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일부러 그런 거죠? 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허위사령부에서 김일성을 호위하던 그 1호위부에서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1호위부 사람들은 이 김일성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사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넥타이를 많이 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준전인 상태가 아닙니까? 네. 저희 아버지 그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김종일이가 허위사령 가는데 전화가 내려왔대요. 전화하면서 아니 니들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막 준전인 상태로 들끓고 있고 또 평양시 안에서도 지금 땅구 소리가 우렁우렁 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복을 입고 뺀질뺀질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당장 분위기에 맞게끔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혀라 해서 저희 아버지 그 부대가 100% 다 이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계속 동행을 하는데 김일성이 보니까 사복 입었던 애들이 다 지금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너희들 군복을 왜 입고 있니? 라고 물어봐서 자기들이 이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준전 상태로 지금 군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최고사령관 명령이니까 그거 따라야지 뭐 이러더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황까지 선포됐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데 이 발언까지 더해집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발언이죠? 93년 3월입니다. 자, 이거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남북 접촉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측은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은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자, 그 유명한 불바다. 아니 지금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세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을? 우리가 전쟁 선언을 했다 오히려. 절고 있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의 뭐 협박이죠. 뭐 아무튼 사재기 사건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40박스 좀 전에 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한 6, 7대 돼요? 빨리 사놓으라고. 다 뭐 하고 있냐고 그러지. 아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러지. 그러니까 모처럼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서울 불바다.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저 장면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저 때 대학생이었는데 뉴스에서 이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서울 불바다 발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박영수라는 사람은 하도 반복해서 나오고 너무 강렬하게 서울 불바다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마트 가서 혹시 모르니까 좀 뭐 좀 사놓긴 하자라고 해서 이 사재기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히 남아있습니다. 영리하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게 두 분 지적이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박영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자세히 보면 한쪽에 원고를 살짝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스처도 굉장히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이렇게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정확한 오더를 북한 상부에서 받고서 일부러 국제사회를 경악으로 몰고 가서 북한이 나중에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이후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은 정말 전쟁까지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요? 94년도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보다 국외에 있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evac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국 방송에서. 소개. 주한미군 병사들은 어차피 전쟁이 터지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있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라. 소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 기정사실이구나.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미국 군 문화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폭발을 하고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겠다. 그런 문제가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이게 참 이게 거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긴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영변에 있는 핵 시설만 우리가 타격을 하자. 우리가 미사일을 쏘서 그것만 타격을 하자.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990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걸프전 때 이라크 군 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저번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은 크루즈 미사일하고 F-127 전투기로 해서 폭격을 합시다. 이 계획이 올라갔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때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만약에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때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정밀 타격하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발발한다면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게 전면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100만 명의 목숨이랑 맞바꿔야 하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북한 폭파 계획을 미국이 세웠지만 그게 뭐 지금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핵시설만을 하는 프리벤터티브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예방적 폭격.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핵단지만 드러내보자 이런 거였던 이런 상황이에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때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몽땅 다 쓰러져 나가거든요. 그쵸. 그때 중국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기네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94년에 솔직히 말하게 되면 94년에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그때 때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시에 보수 정부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울고불고 하다시피 클린턴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탁한 북한은 아마 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건 가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끔찍한 거죠. 끔찍하지.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건 계속 그냥 부딪히다 보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바로 지미 카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네요. 다시 등장합니다. 네, 다시 등장합니다. 이 1994년 6월 1일 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격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결국 지금 전쟁 그림까지도 지금 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때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이만큼 굴러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평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있었는데, 그때 부통령, 엘고 부통령이 중재를 좀 해요. 그러면 지미 카터를 미국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열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미 카터가 자기 부인하고 드디어 정말 또 한번 역사적인 만남, 김일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다고요? 네. 아니 이 난리통에, 그렇죠. 이 팽팽한 상황에 아내와 함께 들어옵니다.
압구정이 이제는 유명 장면이죠. 이 배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유람선을 탔어요. 네.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회담을 합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이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 장면도 엄청난 장면이죠. 협상가네요. 협상가 진짜. 이때 판문점을 통해서 오가는 거 가지고도 백악관하고 상당히 카터가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데 뭐 이렇게 총 쏘다가 뭐 하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6.25처럼 전면전이에요. 그냥 빵 쏘고 진짜 간다. 그러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며칠 동안 할 것이냐, 전쟁이. 이야. 전쟁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한 뭐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씩이나? 안 걸려요? 하루면 끝납니다. 그럼 핵전쟁인데 뭐. 핵전쟁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이요? 저는 컵라면 물 붓국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순간에 날아가. 그렇겠다. 근데 바로 이런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 또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관계된 이 삼각 구도 속에서 핵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그 학자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정답은 24분입니다. 24분. 24분입니다. 24분이요? 네, 핵 전쟁 시 24분이면 한반도와 미국이 붕괴가 된다 하는 이제 엄청난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책인데 미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핵잠수함 사령관 등 이 전쟁 관계자 50여 명을 만나서요 심도 깊게 취재를 한 뒤에 그 취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기자인 애니 제이콥슨이 집필한 책인데 핵전쟁 시나리오 24분이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단위. 시간은 새벽 4시 3분. 6.25 전쟁도 저 새벽 시간에 저렇게 시작이 됐죠. ICBM 화성 17이 발사가 됩니다. 와, 좋게 맞춰서. 자, 미국의 위성이 체크를 하겠죠. 자, 15초입니다. 발사 후 15초. 이야. 발사 후 2분이 지났습니다. 펜타곤이. 저 난리가 났어요. 엄청 빠르네. 지금 오고 있는 거죠. 2분 만에. 자, 발사 후 3분 15초가 지났습니다. 자, 불과 30분.
그렇지. 미국도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나요? 뭐야? 하지만 격추에 실패합니다. 왜? 아니 뭐 날라오고 있는데 고민할 게 있을까요? 그럼 쏴야지.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단순한 결정은 아니겠죠. 자, 핵 보복 결정됩니다. 우와. 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50기가 뭐예요? 미국이 진짜. 와. 야, 바다가 올라오네. 막 한국 이야기 많은데? 이미 뭐 핵무기 말고도 뭔가 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았네. 거의 먼저 워싱턴에. 야, 제발 좀 평화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큰데? 애니 제이콥슨의 24분, 이 북미 간의 어떤 핵전쟁 시나리오, 이 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실제 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전문가들. 핵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백스토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김정은이 핵무기를 쏠 정도로 그 정도 위중한 상황인가? 핵무기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리스크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공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멸의 상황은 북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 자체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혼자만 죽지 않겠다. 지금 뭐 4대 세습까지 하려고 이렇게 여권 조성해놨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바에는 지구 전체가 공멸하는 선택지를 사용하겠다. 그 경우라고 하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정보가 불확실해서 사람의 오류로 에러로 전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한 가지 소스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보가 맞는지 이거를 corroborate하고 verification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북한은 알다시피 정보 수집 또한 이런 절차가 되게 리밋이 있기 때문에 풀 픽처를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을 내면 더 무섭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뭐가 들어왔죠? 제일 큰 항공모함이 들어왔어요. 부산으로. 그러면은 부산에서 5,000에서 7,000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보를 보고 이거는 약간 이거를 그냥 배가 수리만 하고 다시 가는 건데 갑자기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합동훈련도 동시에 또 그 다음 주에 있으니까 야 이거 얘네들 움직이네. 이런 정보로 이런 딱 퍼즐 하나 피스 이거 가지고 결정을 낸다면 무서운 일이 난다는 이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왜 일부러 그
그 대변인이라든지 또 언론에다가 자꾸 정보를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리를 위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이제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진짜 궁지에 몰리면 그걸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위험 요인이 생기게 된다. 저 책에 나온 그 미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핵 공격 대비 시나리오는 북한이 왜 핵 버튼을 누를까에 대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고 나서 눌렀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탄두가 담긴 ICBM을 쏠 수 있다? 그럼 어디를 쏘겠습니까? 오레곤주를 쏘겠어요? 워싱턴 DC를 쏘는 거죠. 워싱턴 DC엔 뭐 백악관도 있고 펜타곤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펜타곤을 향해서 이 ICBM 핵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 능력이 전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사된 지 단 1초도 안 돼서 1초가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 시버스라고 하거든요. 시버스가 이 ICBM의 불꽃과 화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ICBM의 궤적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본부로 전달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위성이 포착해서 펜타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고작 6초. 6초 안에 펜타곤에 시그널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미국이 위성을 통해서 0.4초 만에 북한의 핵발사를 알 수 있다. 이게 신기한데 진짜입니까? 1초 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1초 만에?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가장 비싼 장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시버스 위성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자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순식간에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 무슨 불꽃이 났을 때 미사일 불꽃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그 열이 전체에서 나오는 건지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담배꽁초 누가 하나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진짜로? 네. 위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성에서부터 지구까지 촥촥촥 들어왔고 마지막 격자 보이잖아요. 이 5cm까지 구별을 해내요. 5cm?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기술이 이미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진짜 가능. 진짜. 그것도 사실은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의 포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 대비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그 정보를 파악하고 포착하는 사실은 그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 이전에 이미 위성에서 발사 진지 움직임, 그다음에 신호 정보, 시긴트라고 하죠. 신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발사 징후가 상당 부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이 가동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항공모함도 무력 현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판이다 이런 게 작용이 돼서 발사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이 막 도달하고 있다. 그러면 사이버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발사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발사 이전의 상황도 볼 게 많다.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온갖 정보를 동원했는데도 이 어떻게 보면 미리 막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나요? 막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같지만 미국의 이 사실은 가장 큰 테러를 미국이 못 막았었잖아요. 쌍둥이 테러. 나 본토였는데도. 미국의 본토 침입을 미국이 대비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4분의 핵전쟁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핵을 누르는 걸 막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난리가 날 곳은 미국에서 어디일까요? 미국의 무수히 많은 기관 중에 백악관일까요? 어디일까요? 펜타곤이죠. 펜타곤에서 어떻게 초기에 결정하냐에 따라서 핵전쟁은 전 세계 인류가 종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상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미국 본토에 핵이 날라오는데 대통령이 뭘 고민해. 바로 보복 버튼을 눌러야지.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쐈어요. 근데 이게 실수로 쏜 건지 우리가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미국 대통령은 핵 버튼을 발사하는 순간 러시아, 중국,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모두 다 핵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인류가 사실은 자칫 공멸할 수도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펜타곤에서는 어떤 의도로 북한이 핵을 쏜 건지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류가 공멸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할 부담이 미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통보는 해줘야 되네요. 다 통보해줘. 너희 끼어들면 안 된다. 너희가 목적이 아니다까지. 혹은 러시아나 중국이 배후에서 핵 공격을 사주했는지 여부도 펜타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보복으로 핵 공격을 쐈어요. 그 뒤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미 본토를 향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 대통령이 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북한에서 이제 ICBM이 발사가 된 걸 알았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이제 요격도 불가능하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자, 이제 미국도 반격을 합니까? 일단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격을 고민하기 전에 요격을 먼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실행을 할 겁니다. 반격 전에 요격은 필수예요. 미국은 사실은 전 세계 최강의 때릴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최강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ICBM 미사일이 북한에서 지금 날라오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그 펜타곤의 워룸에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 미국 대통령도 지하 벙커에서 이거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미 대통령 고민되잖아요. 반격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일단 요격부터 해. 라고 대통령이 즉각 지시합니다. 그게 7분. ICBM이 발사된 지 7분 만에 미 합중국 대통령의 요격 명령이 1차적으로는 태평양 바다 해상에 떠 있는 미 함대 이지스함에게 명령이 내려지죠. 요격하라. 이게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발사된 지 5분에서 7분 사이에 대통령의 요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24분은 모든 요격이 다 실패했을 시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거예요. 이때 작가 애니 제이콥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ICBM을 반드시 요격하리라는 이상한 신호가 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다라고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요격 미사일이 GBI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4기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1.5배를 더 늘리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더 땀을 쥐게 할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요격률이 55%예요. 요격률이 55%예요. 너무 낮은데요? 그렇죠, 너무 낮죠. 아니 이거 80%라고 해도 저는 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죠.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한방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시즌 평균 타율이 2할 4푼입니다. 한 3할 정도 치면 명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55% 맞추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타자도 10번 나와서 3번인데 10번 나와서 5번 반을 쳤다? 이게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타자는 다음에 나오지만 이건 다 죽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는데 또 이런 ICBM이 한 발이 날아갈 때 GBI가 한 발로 1대1로 서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4발이 날아갑니다. 네 발이 날아가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95.9%에서 96.9%까지 되는 거예요. 확 올라가요. 확률상으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하 20에서 25로 날아가는 것을 보다 느린 속도로 가서 뒤늦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코드 여객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르잖아요. 마하 2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하 20에서 25 간다는 것은 너무나 빠른 건데 그걸 뒤늦게 맞춘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 일단은 얘의 속도가 마하 20이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1대1로 봤을 때 55%라는 거죠. 1대1. 제가 종합적으로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공격자의 공격 능력이 강화되면 방어자의 방어 능력도 계속 신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격이 이제 촘촘해지면 뭐 GBI 같은 지상구 발사 미사일도 있지만 뭐 해상 기반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탐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X밴드 레이더라고 해서 함정에다가 큰 레이더 싣고 다니면서 상시 탐지할 수 있게 해놓고 우주에서도 탐지할 수 있게 해놓고 심지어는 우주에서 그걸 공격할 수 있게도 해놔요. 그래서 촘촘하게 해놓기 때문에 해상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자라고 해서 SM3가 있는 거예요. 좀 안심되네요.
내가 아는 SM3가 아니구나. 우와, 불기둥을 뽑은. 그거는 바퀴 4개 달린 거고요. 사정거리가 2,500km, 1,500km까지 올라가서 저 조정하는 게 블루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초저온 가스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가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 우주 공간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려면 우주로 보내면 저항이 적잖아요. 저항이 적어서 그 관성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종말 단계에서 타겟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엔진을 다 쓴 상태거든요. SM3는 엔진을 로켓 엔진을 3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발사체라고 보면 돼요. 그 우주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려서 미리 우주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그 미사일을 그냥 바로 요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저 SM3 같은 게 한 발에 250억 정도 되니까요. 250억이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핵심이 담겨 있죠. 55% 혹은 못 맞추도록 왜 놔두냐. 왕창 갖다가 요격 미사일 쏘면 되는데. 이러죠. SM3가 250억. 이야. 최근 거 SM3 블록 2A 같은 경우에는 이게 364억이에요. 와. GBI는 훨씬 더 비싼데 1,300억입니다. 우와. 아무 감각이 근데 별로 없죠.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M3 한 발 쏠 때 강남 7층 빌딩을 하나씩 쏘는 거예요. 와. 이야. 그리고 이제 GBI를 쏠 때는 뭐냐면 보잉 737 비행기 아니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씩 쏘는 겁니다. 와. 미국인들 해야지. 그래도 가용한 경제가 있고 효과라는 것을 아무래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본다면 그 24분 속 시나리오가 왕창 쏘지 않고 한정된 양만 쏴서 결국에 미 본토의 타격을 뭐 원치 않았지만 허용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만은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이 떨어진다. 이거 우리나라도 무사할 리는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제 미국의 핵무기 타격은 한국에 대한 타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를 놓고 보면 의도랑은 무관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보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20-30배라고 하면 한 번에 수백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폭풍, 그다음에 2차, 3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서울 인구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서울에 근접해서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반도를 사실 초토화시키는 거고 생존한 일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생활, 일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생각할 때 뭐 몇 킬로까지면 어떻게 되고 몇 킬로미터까지는 어떻게 되고 또 맞아요. 그거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증발, 융해, 잿더미, 폐허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측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점으로부터 한 5km까지는 증발합니다.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증발해서 수증기하고 탄소만 남아요. 5km에서 10km 반경 내에는 어떻게 되냐면 융해가 되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용광로 다 타고 나서 검은색 유리만 남죠. 덩어리 증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20km 정도는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km에서 50km 여기는 폐허가 되는데 영화 보면 전쟁터 전쟁 끝나고 난 자리처럼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50km에서 150km까지는 방사능지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150km 넘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평양으로부터 여기까지 200km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개성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5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50발 터졌을 때 얘기였어요? 아니면 한 발 터졌을 때 얘기했어요? 아까 그 미니트맨 한 발. 한 발이 이렇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50발 떨어지면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넓어지고. 이거 한반도 절반 다 피해 보겠는데요? 아니 그 트라이던트 그 무기는 대체 뭐예요? 방금 이제 미니트맨 나오고 트라이던트 나왔는데 트라이던트는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이 앞에를 탄두 껍데기예요. 이게 날아가면서 빠지고 나면 탄두가 이렇게 4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평양, 함흥, 청진, 남포.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4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지금 8발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러면 4, 8에 32. 아, 예, 32발. 32발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트맨은 50발 쏜다고 그랬어요. 왜 미니트맨 50발이고 트라이던트는 8발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의지, 5인, 5판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미니트맨 50발만 생각해 보자면 미니트맨 50발은 미국이 갖고 있는 미니트맨의 전체의 12%예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12%를 쏴서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리겠어.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인 방지입니다. 우리 지금 50발만 쐈어. 100발, 1000발이 아니야. 중국, 러시아, 너네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50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5판 방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12%를 쐈으면 88%가 남아있잖아요. 네. 딴짓 하려고 하지 마. 아직 우리 88% 남아있다. 이제 그러면 미니트맨 50발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트라이던트는 왜 8발만 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오하이오급에 24발이 실려요. 8발을 쐈다는 것은 아직도 16발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는 순간 북한은 한 번 더 광 평양 상공에 엄청난 굉음과 섬광이 발생합니다. ICBM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쏜 지 52분 만에 미국이 보복으로 발사한 핵미사일이 평양 상공에 꽝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뭐 김정은 집무실, 평양의 외곽의 고급 주택들, 뭐 핵시설 발전소, 그리고 평양의 기차역 할 것 없이 지상에 있는 것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평양에서 이제 무려 300만 명의 주민들이 녹아서 사라져버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미국도 얻어맞고 미국이 동시에 보복을 해서 응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핵미사일 속에서 김정은은 안전하게 어디론가 대피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24분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작 김정은은. 일단 그 핵전쟁이 시작되면 제가 북한에 살 때도 김씨 일가가 그 살만한 그런 지하 벙커가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강도에 있을 때 자강도 쪽에 뚫어놨다라는 그런 루머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강도가 화강암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군수공장들이 다 이렇게 그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자강도 만포 앞이 바로 중국 지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땅굴을 뚫어서 자기네들은 일단 유사시에 도망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하 벙커가 많이 있냐면 김부자 동상이 38,000개가 넘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쭉 걸어지면서 이렇게 쑥 땅으로 들어간대요. 마찬가지야. 그 동상까지도 핵 공격으로부터 막겠다라고 뚫어놨을 정도니 그 자기 살겠다고 독재자가 자기 살 구멍을 안 뚫어놨겠냐. 그래서 이미 저는 지하 벙커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치지만 국가가 소멸됐는데 거기서 혼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일가는 살고 북한 주민들은 다 죽겠죠. 핵무기가 지금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김정은한테는 플랜 B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핵무기를 고도화시킨다. 지금 50발 핵무기인데 이제 몇 년 내 수백 발까지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놓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하에서 측근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휘할 수 있는 일부 인원까지 해서 지하에서
지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해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회가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채널로 이제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 가다가 포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땅굴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다 생각해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 시리아 얘기 나왔는데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까지 쓰고 인권유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망명 받아줬잖아요. 맞아요. 받아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김정은도 그 똑같이 그 정도의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핵 전쟁 시나리오에서 김정은 지휘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핵무기가 더 많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지휘부가 과연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이용하든가 그러면은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나리오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주민들만 불쌍한 거죠.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 화학무기 공격 이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막는 것이냐. 북한이 화학무기든 아니 핵무기든 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30분 내로 쏠 상황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바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선제 타격이 있어서 그 선제 타격 개념을 킬체일 개념으로 만들어놨고 다만 예방 타격하고 비교해서는 예방 타격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인 안 하는데 선제 타격은 용인합니다. 예방 타격은 북한이 10년 후에 우리나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용인 안 하지만 선제 타격은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한국형 삼축체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발이 살아남아서 하늘로 떴다. 그러면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되는 것이고 거기 요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두 발이 남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2차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량 응징보복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몬스터 미사일이라고 하는 현무5 이런 거를 발사를 해서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하지 말아라고 엄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한국 자각 능력에 기반해서 한국형 삼축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외 한미동맹의 또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나고 1시간이 지났어. 이제 한 2시간 지나고 세계 전부 초토화되고 이제 어선해지고 한국도 지금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고요. 공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공멸하는 것이 이 책의 그 핵전쟁 시나리오의 결말인 거예요. 아니 24분의 이 시나리오 같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핵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나요? 공론화를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회의라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은 긴장을 하겠죠. 물론 NPT 같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북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핵 개발하면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쉬쉬쉬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론화는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뜻이냐면 핵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타격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핵을 갖고 있는데 저쪽 때릴 때 멀쩡한 전원 도시에 때릴 겁니까? 어디 때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핵무기를 할 수 있는 곳에다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역설적인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사실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다는 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찾아낸 가장 현명한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찾아낸 현명한 해결책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정치적인 숙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숙의를 통해서 갖고 있지 말도록 하자고 한 결론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북한은 있어, 우리 어떻게, 이것보다는 이게 결론이었다. 지금까지 최선의 결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너무나 좋은 제스처 써주셨는데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총의 방아쇠에 우리 손가락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죠. 한미일 협력체가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할 것이냐?
연합 작전을 좀 고도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한데 그거는 탐지, 추적, 요격까지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공유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한 지역에 배치해서 단계적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좀 고도화될 수 있겠다. 네네. 그러려면 한국 이지스함에도 SM3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카이다에서 조건부 타당이 이제 나와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 확장 억제에서 항상 걱정하는 게 미국이 정말 한국을 반기하지 않을까? 걱정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지스함으로 SM3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야시의 을 미리 요격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한국 반기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SM3를 단지 전술적 작전적 측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있는 체계에서 최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심기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억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하면 좋습니다. 북한이